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뒤에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다시 치르는 결선 투표 여부입니다.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4살 여중생이 SNS로 하루 만에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10대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잠시 뒤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내년 총선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과반 득표를 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법 등 한미 간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전북 순창에서 농협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사람들 속으로 화물차가 돌진해 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10여 명이나 발생했는데 중상인 고령자가 많아서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단비가 예보됐지만 양이 적어서 해갈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3월 들어 건조한 날씨 속에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인 집권 여당 국민의힘, 잠시 뒤에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이번부터 당심 100%로 결정하는 만큼 투표율이 중요한데 55%를 넘었죠. 역대 당대표 선거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에 도입된 결선 투표제 실시 여부도 큰 관심인데요.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권남기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열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집권 여당을 이끌 새 당대표가 이르면 오늘 이곳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취재하는 권남기 기자와 함께 전당대회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오늘 전당대회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일단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많은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이 전당대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환영하는 식전 행사도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공식 행사는 1시간쯤 뒤인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식전 행사 말미에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입장하면 막을 올리게 되고요. 오후 4시 반쯤부터 개표가 시작돼서 마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권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개표가 이뤄집니다. 투표는 이미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55.1%로 집계가 됐습니다. 권 기자, 당대표 선거 당원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나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당원 100% 비율로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처음 이틀간 모바일 투표에서만 47.51%로 지난 2021년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할 당시 투표율 45.36%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ARS 투표를 거친 결과 전체 선거인단의 55.1% 모두 46만 1,31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워낙 많은 관심을 끌어서 다들 아실 테지만 본경선에 오른 당대표 후보 4명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당 선관위에서 따로 기호를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후보들 몇몇 권남기 기자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당대표부터 보면요. 당대표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인데요. 김기현 후보 판사 출신입니다. 울산 지역 4선 국회의원이고요. 울산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3선 국회의원이자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이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후보를 보면 험지로 꼽히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가장 젊습니다. 끝으로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당대표로 21대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네, 집권 여당 당권 주자들답게 한 명 한 명이 쟁쟁한 후보들입니다. 앞서 투표율 먼저 살펴봤지만 후보들 경쟁이 관심을 끌면서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은 투표율, 후보들은 각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현의 1차 압도적 과반,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당원들의 열망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던 다수가 네. 이제 드디어 개혁에 대한 열망 그것을 표현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을 엉망으로 만들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분노와 위기감을 가진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고 당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제가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해서 토건 비리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당원들 참여도가 높아진 게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대선과 지방선거 이런 전국 단위 선거를 잇따라 치르면서 당세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권 기자, 이런 당원 지형의 변화가 선거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거로 보입니다. 일단 책임 당원만 8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일반 당원,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만 84만 명에 육박합니다. 2021년 6월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전당대회 때 33만여 명보다 무려 50만 명이 늘어난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영남권 당원 비율은 과반에서 40%가량으로 줄어든 반면에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지만 10대에서 30대 비중도 늘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바람을 타고 들어온 2030 세대,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유입된 당원들이 대부분으로 분석되는데요. 새로운 당원 지형이 투표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현재로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투표가 이미 마무리가 돼 있으니까 주사위가 던져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선 책임 당원 한 명이 당 대표 후보 한 명에게만 표를 던졌습니다. 권 기자, 그런데 오늘 당 대표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건지 선거 방식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선거 방식을 일단 보면요. 오늘 순위가 발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위가 곧 당대표가 되는 당선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한해서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럴 경우 내일 두 후보가 1대1 토론을 하고 오는 10일에 모바일, 다음 날인 11일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일요일인 오는 12일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원활한 당정 관계를 앞세운 김기현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강으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한다. 그렇다면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가운데 결선 상대가 누가 되냐도 관심인데요.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올라간다면 결선은 친윤 대 비윤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두 후보가 연대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기현 후보가 대세론을 입증하느냐 아니면 승부를 결선으로 이어가느냐가 오늘 결정이 될 텐데요. 자, 권 기자, 투표 마지막 날까지도 1위 후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계속 이어졌죠. 네,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1강 김기현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의 견제와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황교안 후보가 TV토론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안철수, 천하람 후보도 여기에 대한 협공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가 경쟁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를 삼고 있다며 당권 경쟁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맞불을 놓으면서 경쟁은 과열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또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에 김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안철수 후보 측에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서는 안 될 의혹들로 전당대회가 얼룩지고 있다며 김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5년 만에 이룬 정권 교체, 그러고 나서 처음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기도 하고요. 마침 내일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 승리 1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권 경쟁, 치열한 경쟁도 경쟁이지만 여당으로서는 축제의 의미도 있는데요. 오늘 전당대회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전당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당시 많은 당원들이 모이는 축제니 꼭 참석하겠다고 화답했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노동과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권 카르텔의 기득권 타파, 지대 추구 행위 근절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른바 윤심 논란의 경쟁 과열로 전당대회보다 전당대회 이후에 내상을 수습하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 참석이 당내 결속의 촉매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일 겁니다. 그리고 새 지도부의 또 다른 축이죠.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오늘 나올 텐데요. 최고위원 선거 어떤 후보들이 올라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당대표 못지않게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쟁도 아주 뜨겁습니다. 김병민, 김용태, 김재현,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 이렇게 8명 가운데 당원들이 한 명당 2표씩 행사해서 모두 4명을 뽑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개파적 양상이 뚜렷합니다. 이른바 친윤 진영에선 김병민, 김재원, 민영삼, 조수진 후보 당선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인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할지도 관심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역시 친윤 장해찬 후보와 이준석 개인 이긴 후보의 각축전 양상입니다. 지난해 바뀐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하면 당대표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고위원단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총리의 관심사입니다. 네,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지도부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을 새로운 당 대표에 누가 당선될지 전당대회 분위기는 벌써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3차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나와주시죠. 네, 전당대회가 열리면 다시 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우리 대통령으로 12년 만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현할 것으로 우리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작년 5월에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가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대통령실이 어젯밤 한미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4월 26일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할 거라고 공지했고요. 이날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의 주제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한미 동맹이 더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한미동맹은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또 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공식화했습니다. This state visit will only strengthen or deepen U.S.-ROK tie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here at the White House. 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이곳 용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이후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번째로 만났고요. 다음 달 미국에서 3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인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우리 대통령으로선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7번째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2번째 국빈인데요. 지금까지는 지난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일한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국빈 방문은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이 이루어지고 백악관 옆에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됩니다. 윤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네, 뉴욕 회동을 포함하면 이제 두 정상이 3번째 만나게 되는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할지 의제도 정해졌습니까?
네, 윤곽은 나왔습니다. 크게 외교 안보와 경제 두 축이 될 텐데요. 방미 선발대 개념으로 미국을 찾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 기본 임무인 한반도 평화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우리 국민께서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한 축은 경제 안보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하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김성한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구축과 첨단 분야 성장 동력 발굴, 또 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 등에서도 한미 정상은 협력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한미 동맹과 양국 비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히 행동하는 동맹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이르면 다음 주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가 더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관계 진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징용해법이 파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로 경색된 한일 안보협력도 강화해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해법 발표에 앞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최소 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15명 가운데 2명은 피해자 지원단체 측 거부로 여전히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재단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TF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서 정부 해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21만여 명이 해당되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오는 21일부터 23일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법안 초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서 문희상 안 플러스 알파를 놓고 특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TV조선에 출연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피해자 배상 방안은 민주당 상임고문이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여야 간 논의도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밀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로 친일 매국 정권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 승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로 삼는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던 지역 농협 건물 앞에서 1톤 트럭이 투표 대기줄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 창고에서 트럭에 비료를 싣고 나오던 70대 노인이 사고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1톤 트럭이 조합장 선거 투표 대기줄을 덮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 바로 뒤 지점이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예, 애초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행은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예, 먼저 뒤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현장의 당시 충격이 굉장히 커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아래로 꺼진 지붕 보이실 겁니다. 애초 위쪽에 매달려 있었지만 트럭에 치이면서 아래로 꺼졌습니다. 그 여파로 출입구 유리문이 산산이 깨져 있었고요. 부상자들이 신었을 거로 보이는 신발들도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지금은 형광색으로 사고 흔적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사람들을 친 뒤에도 계속 전진해 도로 앞에서 겨우 멈춰섰습니다. 1톤 트럭이 이곳 구림농협 앞에서 사람들을 덮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 조합장 선거일이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격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에 투표하고 있는데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제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저희가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환자분들 누워 계시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네, 지금까지 70대 남성 2명과 8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1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60대에서 90대 고령층으로 건강이 좋지 못해 소받는 인명피해가 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장 투표는 출입구만 바꿔 애초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네, 사고 당시 CCTV도 확보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CCTV도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서 대신 사고 직전 상황을 보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건물 바깥으로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얼핏 봐도 10명은 돼 보이는데요. 영상에 담기지 않은 범위, 또 현재 인명피해 상황까지 고려하면 당시 현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20명은 넘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트럭은 사고를 내고도 한참을 더 전진한 뒤 도로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74살 남성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구림농협 창고에서 비료를 싣고 나오다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면허도 정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해 인근 파출소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앞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만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도로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세론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당시 동승했던 지인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5월 18일 아침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내부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됐죠. 해당 영상에는 수술실뿐 아니라 탈의 공간 촬영범도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계 기관들도 유포된 영상들을 차단하고는 있지만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서 2차 피해 우려가 큽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내부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수술대에 누운 환자들이 찍힌 수술실 영상에 탈의 공간 영상까지 촬영본 30여 개가 흘러나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 영상이 퍼진 피해자만 10명이 넘고 일부는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병원의 조치는 의문투성입니다. 해당 병원은 폐쇄회로 TV가 아닌 IP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연결돼 애초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IP 카메라를 뒀는지, 환자 동의는 받고 촬영한 건지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병원 측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안전이나 이런 의사 대리수술 이런 문제로 직접 진료 보시는 것 때문에 설치는 거라서. 유출 경위 등을 밝혀내려는 경찰 수사는 이제 막 현장 조사를 마친 단계. 외부 해킹으로 영상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IP 카메라 영상과 로그 기록 분석에 들어갔는데 유포자를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환자들의 2차 피해는 그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함께 영상을 차단하곤 있지만 국내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는 여전히 해당 영상이 게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퍼뜨리지 않고 보기만 하더라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열네 살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하루 만에 마약을 구했고 투약했다는 뉴스 듣고 충격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실제로 10대 마약 사범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문제점과 또 대책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14살 중학생이 어떻게 마약을 그렇게 쉽게 구한 겁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텔레그램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예. 거래 대금은 또 비트코인으로 또 거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은밀한 곳에 숨겨둔 것을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네. 던지기 수법이란 게 어떤 겁니까? 예, 이전에는 마약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야 됐지만 지금은 판매상들도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3자를 시켜서 물건을 주택가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두도록 하고 그곳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매자한테 그 돈을 보내면 그 사진을 보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좌표를 찍어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래 방법이 던지기 수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뭐 비트코인으로 거래했다는 보도는 새로 나온 내용인가 보죠? 예, 그 기사에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실제적으로 마약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들이 자신들이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비트코인 거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네,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대부분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익명성이 더 보장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텔레그램과의 대화에서는 전혀 누군지 상대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 상대방이 노출됐다고 하면 그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면 네. 자신이 드러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많은 마약 사범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 텔레그램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마약을 거래하는 거래방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마약 그 사건을 의뢰받을 때도 얘기를 해보면 거의 80% 정도까지도 비대면으로 텔레그램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거래한다면 조금 대책을 좀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해외 예. 사이트다 보니까 그 공조가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정부에서도 이걸 단속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앞서 이전보다는 좀 더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유통되는 양도 많고 또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양이 많은 게 국내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예. 또 마약 사범들이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오면 한국에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마약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입을 얻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을 국내에 들여와서 유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 뭐 대부분 이제 필로폰 뭐 마약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필로폰을 많이 알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신종 마약들도 많이 퍼지고 있어서 문제라고요. 예, 신종 마약이 최근 젊은 층들에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 나라의 주종은 실은 필로폰입니다. 그런데 네. 20, 30대들은 클럽 마약으로 MDMA, 소위 말하는 엑스터시, 케타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더불어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합성대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환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합성 대마를 많이 사용해서 실제로 젊은 층들이 심각한 문제에 좀 빠지기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청소년들 중심으로 펜타닐이란 것도 좀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 나오더라고요. 예,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실제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처방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진통 효과도 크고 그런데 이것을 젊은 그 청소년들이 실제로 처방받아서 불법 유통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한 번은 호기심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중독이 돼서 본인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약의 중독성 심각하지요. 그 네. 합성 대마 이야기를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일부 주는 이제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요. 합성 대마초, 물론 우리나라 대마초 불법입니다. 합성 대마초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합성 대마초가 아니라 용어만 합성 대마입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대마가 아니고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마에다가 다른 성분을 섞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어서 이렇게 환각 효과를 높이도록 계속 새로운 종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도 싸고 환각성도 높아서 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최근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서요. 최근에 그 보도 나온 것도 14살 중학생이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처음에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겁니까? 대체로 그 통계를 봤더니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계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용을 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이 있는데 구하기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또 예. 또래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사용한 사람들이 주변에 옆에다가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유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많고 또 나쁜 어른들을 통해서 뭐 마약인지 모르고 또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마약 사용하는 그렇군요. 예. 경우의 수가. 네. 그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접하면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은 마약이 어릴 때 접할수록 내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마약에 중독됐을 때 빨리 치료하면 또 그만큼 청소년이기 때문에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1년 반 이상 마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그나마 회복이 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자꾸 연령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마약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접하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서 최대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마약 예방 교육을 한다 그러면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예. 결국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좀 막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나쁜 정보를 통해서 마약이 뭔가 어디에 좋다라고 하면 호기심에 사서 이렇게 이번 사건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방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처벌 관련해서는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했을 때 성인들이랑 똑같이 처벌이 됩니까? 아니면 소년범처럼 조금 더 경감을 받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마약 사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호기심으로 단순히 불법적인 인식도 제대로 없이 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부모들이 최대한 그 자신의 그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마약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법원에서는 선처를 해주고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를 많이 하고요. 예.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미국도 10대 마약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목숨을 잃는 청소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어떤 대책들을 세워놓고 있나요? 실제로 미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 펜타닐이 압수된 양이 미국 전 국민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압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도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저희 나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미국이 지금 어떻다라가 아니라 저희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마약 그 범죄자들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정책을 좀 촘촘히 마련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10대 마약 심각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예, 실제로 그 10대 마약은 작년 한 해 480명이었습니다. 480명이 불과 몇 년 만에 한 3-4배가 늘었던 것이죠. 예. 마약은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드러난 게 480명이지 암수율을 계산하면 15,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월별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요. 1월에 25명, 12월에 481명. 이게 12월이 한 달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12월 481명은 예. 전체 1년치 전체를 누적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누적이군요. 누적. 예. 네, 다시 한번 네.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누적입니다. 예. 자, 10대 사범이 이렇게 늘었다면 성인들도 많이 늘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그 경찰이나 그 수사기관에서 쉬지 않고 단속을 해서 18,000명 정도로 검거 인원수가 밝혀졌는데 네. 실제로 암수율 계산하면 50만 명 이상인데 50만 명 이상이면 저희 웬만한 큰 도시 한 전체 인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한 번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이 있지만 재범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재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죠. 네.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마약은 기본적으로 중독으로 인해서 재발하는 것이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문화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른들이 하고 또는 자신보다 선배들이 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인다는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또 이렇게 젊은 층들이 쉽게 또 접근을 해서 정말 확산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대책들을 더 마련해야겠습니까? 정말로 마약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예방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정확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마약을 손댄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또다시 그 판매자들의 돈벌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계 당국, 관세청에서는 정말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갈수록 그 마약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유통이 되는 한은 중독자들은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마약들이 유통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 이 마약 퍼지는 속도를 봤을 때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총력전에 나서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실 네.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한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 내림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치솟으면서 다시 1,300원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앞으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려야겠다라는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자, 국내 금융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발 긴축 우려에 장 초반부터 휘청였습니다. 1%대 낙폭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스피는 1.33% 하락한 2,430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을 보면은 개인들이 8,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 쌍끌이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 종가보다 0.42% 하락한 81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초에 다시 1,200원대로 내려섰는데요. 오늘은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단숨에 1,310원대로 상승했고 이후로는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제 종가보다 23원 오른 1,322.4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이 같은 불안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하고 긴축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국은행은 미국에 한 발 앞서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국내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동결에 나선 건데요. 물가 변동의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1.25%포인트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자금이 쏠리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번 달 FOMC에서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은 1.75%포인트까지 커지게 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과 소비가 모두 부진한 상황 속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주춤한 상태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여전히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이 피해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 학생을 피해서 전학을 가는 그런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을 가고도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군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A씨는 한 달 전 전학을 가기 위해 옆 동네로 급하게 이사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한 딸을 가해자와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가해 아이랑 계속 마주친다는 사실이 저는 더 이상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냥 일찍 이사를 하자.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여기 이사를 온 상태예요. A씨의 딸은 지난해 여름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서 몸을 보여달라는 집요한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사진을 찍어 보낸 딸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위가 열려 가해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를 내렸지만 작은 학교에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마주치고 그 아이를 목격을 하게 되니까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수시로 물어봤을 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슬퍼할까 봐 얘기를 안 했다고. 중학생 아들을 둔 B씨는 새 학년 시작과 동시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아들은 동급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가해 학생은 등교 정지 15일이 끝나고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툭 부딪혀서 장난인데 실수인데 하면 또 이 아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쉴 수가 없어요. 피해 학생에게 학교는 여전히 폭력에 시달릴 수 있는 불안한 공간입니다. 지금 많이 무섭고 그냥 덩치가 좀 있으면 그냥 바로 얼굴부터 보는 습관도 좀 생겼고 그래서 교실 밖에는 그냥 거의 안 나가고. 제도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도망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한 운동에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유엔이 1977년 3월 8일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 같은 다양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날이 됐는데요. 여성운동이 시작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노동시장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 지표 가운데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은 건 바로 남녀의 임금 격차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였습니다. OECD 33개 나라 가운데 33위, 꼴찌였습니다. OECD 평균 격차인 12%보다 크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96년 이후 26년째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1% 정도 격차면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천 원을 받는 셈인 거죠. 다만 2000년 격차가 41.7%나 되는데 2015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에서도 남녀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51.2%였습니다. 남성의 고용률 70%보다 크게 낮죠.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경력 단절이 생겨 여성이 좋은 직장을 오래 다니기 힘든 구조도 문제인데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7.4%로 남성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고위직을 남성이 차지하는 구조도 여전한데요. 우리나라의 조직 내 여성 관리자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여성 관리자는 기업에서는 임원, 또 법조계에서는 판검사, 의회에서는 의원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을 뜻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16.3%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관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라트비아는 46% 가까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인 33.7%의 절반 수준이죠. 뉴질랜드와 콜롬비아 등 관련 수치가 없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꼴찌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인력 활용이 민간과 공공에서 모두 중요한 화두인데 장기적으로 여성 중간 관리층을 두텁게 해야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정책 결정에서도 균등한 남녀 비율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YTN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소외된 한부모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혼이나 사별 후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이주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은 다문화 지원도 또 한부모 가정 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이주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어렵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애들 다 이렇게 거실에 있는데 제 얼굴에다가 침 빗으면서 그러나 A씨가 홀로 한국 국적 아이들을 키우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컸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집 명의를 가질 수 없는 데다가 우리 국적이 아니어서 한부모 여성 주거 지원 혜택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있었던 집을 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딸이 내 집에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이민을 왔지만 이혼이나 사별로 갑자기 한부모가 된 이주민 여성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주민이자 여성 그리고 한부모라는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지만 정작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현행법상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이들을 별도 조항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만 언급하는데 이러다 보니 정작 청소년과 미혼모 등으로 세분화한 한부모 여성 지원 사업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은 제외되는 겁니다. 다문화 지원 제도는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정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 제도이거든요. 이혼으로 인해서 혼자가 되었을 때 이 이주 여성이 한국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 제도가 없어요. 비자 연장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한 비자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연장되지 않아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혼인 단절 비자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비자가 나와서 이주 여성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한국 국적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경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더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 하에 움직이는 센터들은 대부분 그런 한국어라든가 컴퓨터 문화 교육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폭력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네, 그런 분들을 더 좀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종일 우중충합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우중충한데요. 그래도 날은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4도로 예년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금세 쌀쌀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점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21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잠시 뒤에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당원 투표 결과 발표를 합니다. 네, 최대 관전 포인트는 결선 투표 여부지요. 과반 득표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관련해서 더 정치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